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용상담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담을 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상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제 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채무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하면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 말은 그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이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은 누가 되는가에 문제가 있는데 법률에서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고 4순위가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망하신 분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 비속은 자녀, 손자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하고 직계 존속은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 돌아가신 분한테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상속의 순위는 아까 1순위 상속인과 그리고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 예를 들어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부모님이 계시고 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한다라고 하면 배우자만 있다 라고 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그 지분은 물론 이제 상속인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이 다 물려받게 되는 거지만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면 상속 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1.5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무자라고 하면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이제 우리 법률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승인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단순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그 상속을 받기는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재산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으면 안 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이제 보게 되고 또 기간을 떠나서 상속인이 이제 그 상속 재산 이거를 처분을 하면 그냥 상속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상속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상속을 포기할 것인가, 한정 승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속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뭐 재산이 어떻게 되고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이제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자녀가 있었다. 자녀랑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자녀들도 다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도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한테 이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달리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 받은 사람이 어쨌든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서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녀와 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이제 공동 상속인인데 자녀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하고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정 승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가 않고 상속을 포기하신 분은 당연히 이제 그 채무 자체를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정 승인을 받은 분은 어쨌든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어떤 채무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뭐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이 원래 본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상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본인한테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속을 받게 돼서 어떤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그 본인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내가 물려받아서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돌아가신 분한테 채무가 있어서 상속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본인한테 채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아도 이게 이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흔히 오해하시는 게 본인은 그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 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공동 상속인끼리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아버지 거주하시는 곳 주택에 대해서 그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자녀들과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머니한테 이전해 두는 걸로 하자. 그러면 자기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를 상속 포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협의 분할을 한 겁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을 해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본인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사행위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본인이 이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파산이나 이런 절차를 이용할 때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 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봐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법원의 상속을 포기하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이전해 두는 것은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심 채권자 보통 이제 채권 추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채무자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또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뭐 서류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채권 추심자들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한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그 채무자가 요청을 하면 채무 확인서 이런 것들을 교부해야 됩니다. 뭐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채무 내역을 그 증빙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채증명서는 채무자 요청을 하면 채권 기관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제 채권 추심을 다른 이제 채권 추심자한테 맡겼을 때 그러한 이제 사실도 채무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채권 추심자한테 그 사건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나의 채권 추심자에게만 맡겨서 추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관계인 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 갚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인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라든지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가족이니까 돈을 갚아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법에 정한 그 채권 추심자의 의무를 위반을 하면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그 밖에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제집행도 물론 범위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어보신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제 결국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을 받든지 해서 그걸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이런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그런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게 이제 가압류인데, 가압류가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이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그 이후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본안제소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안 소송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채권자가 이런 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재산을 임시로 잡아둔 건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법원의 명령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 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두고 3년 동안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그 3년 경과 후에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압류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3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조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이 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3년 지나지 않아서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가압류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구에 관한 이해소가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그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채무자 입장에서 그 후에 이제 어떤 사정 변경을 들어서 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5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판결 이후에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다.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청구해소를 제기해서 이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면책 받으신 채무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뭐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이나 그 판결문을 받고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그 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이 면책받은 서류를 가지고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가 있고, 가끔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면책이 효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책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 해소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이제 다른 게 제3자 이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이해소는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채무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이 채무자 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 이해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무자 게 아니라 본인 거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해서 강제 집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명시 제도와 관련한 형사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3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제3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 기일에 출석을 했지만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그 제3명시라고 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절차에 응해서 참여하고 또 뭐 재산 목록에 대해서 제출하고 하셔야 감치에 처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명시기일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실 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